안녕하세요. 진단적 검사와 간호 2차 형성평가 피드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형성평가에서는 면역혈청 검사, 호르몬 검사와 관련된 임상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 보았죠. 이번 문제풀이에서는 이러한 검사와 관련한 질환들을 이해하면서 임상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간호 중재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모두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형성평가를 통해서 스스로 이해한 정도를 파악했을 텐데요. 오늘 문제풀이 피드백을 보면서 내가 문제를 푸는 내용과 이해한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출혈로 저혈압이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혈액형을 모르는 성인에게 소량 수혈이 가장 안전한 선택은? 이런 문제입니다. 출혈이 일어났고 저혈압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출혈이 일어나면 혈구와 혈장 모두 다 소실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소실이 되게 되면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심박출량이 떨어지고 결국 혈압이 떨어지는 저혈압 상태가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이포볼레믹 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혈량성 쇼크가 되면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고 조직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드는 이슈헤미아, 그래서 조직의 허혈 상태가 오게 되고요. 이런 상태는 조직의 저산소증을 유발하죠. 저산소증은 조직의 세포 괴사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장기 부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를 보게 되면 우선 다리를 올려줘야지 되죠. 하지거상. 생리식염수를 주어서 순환 혈액량을 높여줘야지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이걸 해결 방법은 출혈로 소실된 혈액량을 보충해 주는 거죠. 수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혈액을 준비해서 수혈을 해줘야지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 혈액형을 모르지만 수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혈액형을 쓰는 게 좋겠느냐 이런 거죠. 조직에서 산소증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 적혈구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PRC를 보충해 주는 게 좋겠고, 혈액형은 O형 RH 네거티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O형이라고 하는 거는 적혈구 표면 항원에 A나 B나 D 항원이 없다는 혈액형이죠. 그리고 혈장 속에는 안티-A나 B만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혈장을 주지 않고 이 적혈구 농축액만 주게 된다고 하면 그 표면 항원, 혈구의 표면 항원이 없는 혈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수혈을 받는 사람의 혈장 속에 있는 항체 어떤 것하고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수혈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범용 공혈자라고 합니다. 유니버설 도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혈장을 필요하다라고 하면 혈장은 AB형 혈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AB형이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 표면 항원에 A와 B는 있는 거고요. 혈장 속에 안티-A나 안티-B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항체가 없는 혈액형의 혈장을 수혈해주게 되면 수혈을 받는 사람의 적혈구 표면 항원이 무엇인가 있다 하더라도 들어간 거는 안티-A나 B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O형 RH 네거티브 PRC입니다. O형 RH 네거티브 홀블러드를 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혈장 속에 안티-A나 B가 있다니까. 만약에 수혈 받는 사람이 A형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적혈구 표면 항원은 A고, 그리고 항체는 안티-B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혈을 수혈을 해주게 되면 혈장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플라즈마에 있는 안티-A와 이 수혈을 받는 사람의 적혈구 표면 항원인 A가 만나서 수혈 부적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혈할 때 조금 안전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수혈 후 발열과 오한 그리고 소변의 적색 변화를 보이는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간호는? 이런 문제입니다. 수혈한 다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수혈 부적합 반응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이것은
수혈된 적혈구가 항체에 의해서 파괴돼서 혈색소가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혈장 속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성분이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돼서 소변 색깔이 붉게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즉시 만약에 급성 용혈성 수혈 반응이라고 하면 즉시 대처하지 않으면 급성 심부전이나 쇼크로 진행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트랜스퓨전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간호 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수혈하는 것을 즉시 중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수혈을 중단해서 더 이상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IV 루트는 빼서는 안 되고요. 여기를 생리식염수 라인으로 교체해서 생리식염수를 투여해서 순환열량을 유지해 주는 것이 이 손상된 적혈구에서 빠져나온 혈색소가 신장을 통해서 빠르게 배출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의사에게 즉시 보고해야지 되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인유제를 투여하거나 다른 검사나 필요하다 그러면 투석 같은 것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혈하던 혈액백과 수혈 세트도 절대 버려서는 안 되고요. 보관해야 되고 혈액은행으로 다시 보내서 재검사를 의뢰하고, 그리고 용혈을 일으킨 원인이 혈액형 부적합인지 아니면 혈액이 오염돼서 생기는 건지 이런 검사들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즉시 수혈을 중단하고 생리식염수를 투여한다가 맞겠습니다. 물론 그 다음으로 이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혈구 검사 CBC를 시행해가지고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파괴되는지 이런 걸 봐야지 되겠죠. 수혈 속도 놓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제거하고 즉시 중단을 해야 되죠. 열이 굉장히 심해서 이런 반응이 있다 그러면 혈액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바이탈 사인을 관찰해서 보는 것,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할 간호는 수혈을 중단하고 생리식염수를 투여하는데, 이때 생리식염수를 수혈 세트에다 꽂아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후 2일째 산모가 혈액형이 RH 네거티브네요. 그리고 신생아는 RH 플러스로 신생아의 황달이 심해졌습니다. 간접 큼수 음성, 직접 큼수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적절한 임상 판단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산모가 RH 네거티브고 신생아는 RH 플러스예요. 이런 경우는 신생아 용혈성 질환이 좀 심해질 수 있죠. 특히나 RH D 항원에 대한 부적합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검사가 쿰수 검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간접 쿰수는 음성, 직접 쿰수는 양성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쿰수 검사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 표면 항원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용혈성 빈혈이나 수혈 부주압경, 신생아 용혈성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두 검사의 차이는 항체가 혈정 내에 존재하는가, 적혈구에 붙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적혈구에 붙어서 적혈구 항원과 반응하는 항체가 많다라고 하는 검사를 할 때는 직접 쿰수 검사를 하고요. 혈정 내에 적혈구 항원과 반응하는 항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간접 쿰수 검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쿰수 검사에서 적혈구 표면 항원과, 그러니까 신생아의 적혈구 표면 RHD에 반응하는 항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양성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간접 쿰수 검사가 네거티브라는 건 혈청 내의 항체는 많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산모가 작어 RH 감작으로 인해서 형성된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 신생아의 적혈구를 파괴하는 상태이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현모 순환 혈액행에서 순환 항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온 항체도 많지 않고요. 그 넘어온 항체 중에서 일부 신생아의 적혈구 표면 항원과 반응해서 신생아 용혈을 일으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판단은 신생아 용혈성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용혈성 질환은 특히 ABO보다 RH 부적합에 의한 용혈성 질환으로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죠. 출생 직후나 또는 24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심한 황달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의 신생아는 빈혈이 굉장히 심하겠죠. 적혈구가 계속 깨지니까. 그리고 깨진 적혈구는 비장과 간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비장과 간도 굉장히 커져 있고요. 그리고 심한 부종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태어나지 못하고 태아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 검사의 가장 중요한 검사가 직접 흡수 검사가 양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치료는 여러분 다 아시죠? 광선요법을 해야 되죠. 신생아 용혈성 빈혈에서 적혈구가 깨지게 되면 혈색소가 혈장 속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빌리루빈으로 피부에 침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리루빈을 없애는 방법 중에서 자외선이나 광선 치료를 하게 되면 빌리루빈이 빌리버딘으로 변화되면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포토세라피, 광선 치료를 합니다. 대신에 혈액 검사를 하고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 빌리루빈이 높은 환자가 빌리루빈이 좀 낮게 측정될 수 있어요. 요거는 이 자외선이나 광선에 의해서 빌리루빈이 빌리버딘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용혈에서 포토세라피를 하지만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뇌병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교환 수혈을 해야 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RH 네거티브 산모가 두 번째 RH 플러스형 태아를 임신했을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예방시키기 위한 좋은 방법은 RH 네거티브 산모가 임신을 했을 때 RHD 임뮤노글로불린이죠. 로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투여해서 감작을 예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간 기능 이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혈청 검사 결과 HBS 안티젠 포지티브, HB 안티젠 포지티브, 안티-HBE 네거티브, HBV DNA는 포지티브인 거죠. 5 곱하기 10의 7승계니까 HBV에 대한 유전자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임상 판단은 우선 이 사람이 간 기능 이상이니까 LFT 결과에서 OTPT 이런 것들이 높아져 있겠네요. 그러면서 면역 혈전 검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환자의 임상 판단이 무엇이냐? 이 환자는 B형 간염이겠네요.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BS 안티젠 포지티브라고 하는 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 HBV가 감염되어져 있다는, 인체 내에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HBE 안티젠이 포지티브라고 하는 것. HBE 안티젠은 B형 간염 바이러스 피각 항원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이 피각 항원이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복제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분열과 증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nti-HBE가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면역 반응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이적인 면역 반응으로서 이 HBV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HBV DNA가 5 곱하기 10의 7승 IU per ml라는 뜻은 바이러스가 증식이 활발해서 유전자가 많이 검출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몸 안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져 있고 바이러스가 분열과 증식을 하고 간세포를 손상을 시키고 있는 상태고 감염력이 높아 있는 상태고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해서 유전자가 많이 검출된다. 네, 활동성 간염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활동성 만성 B형 간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B형 간염 면역을 획득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우리가 예방접종을 해서 B형 간염을 면역을 획득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 HBS 안티젠하고 안티바디로 검사를 하죠. 표면 항원을 통해서 합니다. HBS 안티젠의 면역을 획득한 경우는 균은 몸 안에 없어야 돼요. 네거티브여야 되죠. 그리고 HBS 안티바디 항체는 생성이 되어져 있어야지 되죠. 이 경우 B형 간염 면역을 획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감염 상태는 HBS 안티젠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원을 인지한 적도 없죠. 안티바디를 생성도 못했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비감염 상태였으면 예방접종을 했다. 그러면 실제 우리 몸은 그 B형 HBV에 노출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거의 비실비실하네. 사백신이나 단백성분만 노출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체 작용으로 이 항원을 인지한 다음에 비림프계에서 항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 안티바디는 생성이 되고 들어왔던 항원은 면역계에서 다 제거를 한 상태. 그게宿主의 감수성을 높여주는 예방접종에 의한 백신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면역 혈전 검사에서 HBe 안티젠 양성이 확인되었다. 간호사가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에서 만성 B형 간염 환자, 이것은 비활동성 보균자와 활동성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성 B형 그냥 간염 환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검사를 했었는데 HB 안티젠이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비활동성 보균자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비활동성 보균자의 혈전학적 검사를 보게 되면 균이 몸 안에 들어와서 갖고 있으니까 HBs 안티젠은 포지티브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면역 반응도 일어났을 테니까 HBs 그러니까 표면 항체는 생성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지만 실제적으로 세포가 HBV 바이러스가 분열과 증식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증상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분열과 증식하는 항원인 HB 안티젠은 네거티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사람 몸속에서 분열과 증식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간 손상을 많이 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LFT는 정상일 가능성이 많고요. 전염성은 낮고 임상 증상도 거의 없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환자가 계속 팔로업을 하고는 있어야 되겠죠. 팔로업 하는 동에 면역 혈전 검사에서 HBe 안티젠 그러니까 B형 간염 바이러스 피각 항원이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HBe 안티젠이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바이러스가 계속 분열과 증식을 하면서 복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간염력이 높아진 거고 전염도 높아집니다. 간 손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활동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교육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액이나 체액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죠. HB 안티젠이 양성일 때는 이렇게 전파력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를 접촉할 때는 표준주의 스탠다드 프리코션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혈액맥의 감염병에 준해서 간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혈액이나 체액 접촉 시에 즉시 세척과 소독을 시행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교육 내용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답은 왜 오답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씻기 공동 사용은 상관없다. 물론 겉으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보통 식기 사용을 통해서 옮겨지지는 않지만 이러한 식기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나 환자의 혈액이 묻을 위험성이 높은 칫솔이나 면도기, 손톱깎이 등 이런 물품은 절대로 공동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구성원은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가족은 밀접 접촉자이므로 반드시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성적 접촉자는 HBs 안티젠 검사하고 안티바디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가족 중에서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HBV 백신 접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증상이 없으면 치료가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인데요. 만성 활동성 B형 간염은 점차적으로 간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활발하게 바이러스가 복제가 되어서 분열과 증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수가 늘어나게 되면 치료하지 않으면 간 손상도 필수적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 활동성 비염 간염 환자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기능 봐야지 되고요. 그리고 HBV DNA 유전자가 얼마나 많이 생성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초음파를 통해서 간이 얼마나 손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비활동성 보균자도 6 내지 12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하도록 대한간학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음주는 크게 간 기능에 영향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형 간염 환자에서 소량의 알코올도 간 손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금주를 하도록 해야지 됩니다. 이러한 내용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한 남성이 피로감과 체중 감소를 주소로 내원했다. 혈청 검사에서 VDRL 양성, TPHA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와 가장 관련 있는 임상 판단은 무엇인가? VDRL과 TPHA 모두 매독, 시필리스의 검사 방법이죠. VDRL 검사는 매독 1차 선별검사 스트리밍 테스트입니다. 비트레포네마 검사이기 때문에 트레포네마균, 항원을 검출하는 검사는 아니죠. 매독에 감염이 되었을 때 손상된 세포로부터 방출되는 지질성 물질인 카르디올리페인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선별검사로도 활용이 되지만 VDRL은 치료 효과를 판정할 때도 TPHA가 아니라 VDRL 검사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매독 치료가 잘 되면 VDRL 검사는 음성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매독의 1차 선별 검사로는 RPR 검사도 VDRL과 마찬가지로 비트로포네마 검사 방법입니다. 결과를 비교적 빨리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TPH 검사는 어떤 검사일까요? TPHA 검사는 매독균에 대한 특이 항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매독균이 트리포네마 팔리둠이잖아요. 이 균에 대해서 항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매독균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VDRA나 RPR에 비해서 특이도 민감도가 높은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별검사로 VDRL이나 RPL 검사를 하지만 이것은 위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가 나왔다면 TPHA 검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매독균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VDR의 양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위양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지금 현재 감염이 있어서 조직이 손상되고 있거나 최근에 감염이 되었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양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한 다음에 TPAH 검사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양성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 매독균이 들어와서 그것을 인지하고 항체를 만들었던 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양성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검사 모두에서 양성인 경우는 현재 매독균이 체내에서 증식 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VDR의 양성은 위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TPHA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VDR이 현재 감염 상태를 의미할 수 있는데 지금 항체도 있다. 네, 그래서 위양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독 과거 감염이다. 매독 과거 감염이라고 하면 VDR에는 음성으로 나와야 됩니다. 치료된 상태라고 하면, 치료 완료 상태면 VDR에 음성이 나와야지 되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VDRL 포지티브고 TPHA가 포지티브면 현재 감염 상태이거나 최근에 감염된 것을 반영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VDRL은 포지티브인데 이렇게 포지티브가 있는 경우에는 위양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TPHA 검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네거티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잘못 위양성으로 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아닌데 감염인 것처럼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 번째, VDR의 네거티브고 TPHA가 포지티브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 후 회복 상태입니다. 치료 후에도 TPHA 항체는 지금 항원은 없어졌지만 항체는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감염 상태를 확인하는 게 VDRL인데 이것은 네거티브니까 회복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VDRL과 TPHA가 네거티브인 거는 비감염 상태죠. 그래서 매독균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상태는 이 네 번째 VDRL 네거티브, TPHA 모두 음성 상태로 보여줘야지 되고 이것을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독은 페니실린으로 치료하는 것 알고 계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면역 저하 환자의 혈중에서 톡소플라즈마 임뮤노글로불린 D가 양성이고 임뮤노글로불린 M도 양성이네요. 동시에 확인이 되었다.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항체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때 바이러스 항체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IgG와 IgM이 동시에 검출되었어요. IgM이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항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빠르게 상승이 되었다. 그리고 빠르게 소실이 됩니다. 최근에 감염력을 확인하는 상태이거나 감염이 재활성화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최근 감염에서 증가되죠. 그리고 IgG는 IgM이 사라질 때쯤 나타나서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달하고 그리고 항원을 다 제거해도 우리 항체 속에서 과거 감염을 기억하는 그런 능력으로 남아있는 걸 얘기를 하죠. 과거 감염 경력을 확인해주는 그런 항체입니다. 이 IgG와 IgM이 두 개 다 동시에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감염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면역 저하 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잠복으로 되어져 있다 면역이 저하되면서 다시 재활성화된 활성 감염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최근이나 또는 활성 감염 상태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gM과 IgG의 이러한 항체가 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속쓰림과 복통으로 내시경을 받은 환자에서 시에로 테스트가 양성으로 나왔다. 이에 따른 간헐중재로 적절한 것은 시에로 테스트는 컴필로박터 라이크 오가니즘 테스트의 약자인데요. 이 컴필로박터의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위 내시경 중에 조직을 채취해서 이 시에로 테스트기에 넣어가지고 색깔 변화를 통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독하는 그런 검사죠. 만약에 색깔이 변화돼서 양성이라고 나왔으면 위 점막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엘로 테스트에서 양성이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에 감염이 되어 있는 거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은 위 점막에 감염돼서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같은 것을 유발하고 또 간혹 위암을 유발하기도 하는 그런 미생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치료는 항생제, 제균 치료를 하게 해야지 되죠. 제균 치료는 보통 2주 정도 하게 돼요. 10일에서 14일 정도 하게 되고요. 항생제와 위산억제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항생제 2개에다 위산억제제 하나를 쓰거나 아니면 항생제 3개에다 위산억제제 하나 이렇게 추가해서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클라리스로마이신이나 아목시실린, 메트로니다졸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고요. 위산억제제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는 양성자 펌프 저하제죠. 위산억제제로 사용을 하는데 오메프라졸 같은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약 순온도가 낮아서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먹었더니 약을 먹기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안 먹는다 라고 하면 제균 치료 실패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실패하게 되면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만성 위염, 위궤양, 그리고 위암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잘 먹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교육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CLO 테스트 양성 환자에서 간호사는 환자에게 약물을 치료하는 목적과 복용 방법, 그리고 중단에 왜 끊으면 안 되는지 끝까지 먹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완전히 재균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그 약물을 여러 가지 먹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소화기계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도 잘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서 복약 수능도를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보게 되면 항생제 투여를 교육해야지 되죠. 네, 한 2주간 제균 치료를 하게 될 거고 위산 억제제와 함께 여러 가지 약을 먹게 된다 라고 하는 것 설명해야지 되겠습니다. 철분 제제를 투여하는 것,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무관하죠. 고단백 식이 물론 만성 위염이 있거나 이러는 경우 영양 보충을 해주면 좋겠지만 실제적인 이 헬리코박터 감염의 원인 치료는 아닙니다. 금식 유지, 내시경 후 일반적으로 뭐 금식을 얼마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위산 억제제 투여 치료의 일부이지만 단독으로는 불충분하죠. 항생제와 병용 투여를 한다라고 했어요. 억제제는 투여하지만 이것과 함께 해야지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중재로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균을 없애는 건 항생제예요. 그리고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위산 억제제를 함께 복용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양성 위험 환자가 제균 치료를 받는 중 구역감을 호소한다. 이때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앞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이중의 항생제와 그리고 위산을 억제시키는 오메프라졸과 같은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함께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복합적인 약물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약의 개수도 많고요. 위 자극과 구역, 구토, 설사 같은 부작용이 흔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들은 환자에게 복약 수농도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약을 중간에 중단하면 제균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재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역감이 있다 하더라도 약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10일에서 14일 연속으로 중단 없이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치료 도중에 약물을 중단하게 되면 내성균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위장 자극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위장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식후 복용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식후에 약을 복용하도록 지도한다가 옳은 간호중재 방법이 되겠습니다. 항생제 복용을 중단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치료가 실패하고 그리고 항생제에 내성균의 출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금식을 한다. 그리고 영양 상태도 악화되고 불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구토제와 함께 복용시킨다. 너무 구역감이 심해서 약 먹기 힘들다라고 하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투여를 할 수 있지만 간호중재 방법으로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오히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것이 더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양성인 환자가 제균 치료를 받을 때 간호중재는 우선 위장 자극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위장감 불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식후에 복용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겠고요.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해서 약물 흡수를 돕고 탈수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균력을 향상시키고 내성균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물을 중단 없이 복용하도록 복약 수능 지도를 해야지 되겠고요. 설사나 부역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지 말고 병원에 내원해서 의사와 상황을 상의하도록 교육을 해야지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피로감과 체중 증가를 호소하는 45세 여성이 있다. 검사 결과 TSH가 10.5ml 유닛이고요. 그리고 증가되어져 있다네요. 프리티포가 0.6 나노그램 per 데시리터 감소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능한 임상 판단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TSH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잖아요. 증가되었다는 것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호르몬 분비를 못하는 경우에 TSH가 증가될 수 있겠죠. 프리티포 같은 경우는 유리갑상선 호르몬이고 혈중 내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할 때 이게 정상치인데 감소되었다라는 거죠.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T3나 T4가 충분히 분비가 돼서 정상으로 되게 되면 TSH 분비는 감소하게 되죠. 그런데 갑상선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못하는 경우에 지금 문제에서처럼 TSH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환자의 증상은 피로감과 체중 증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갑상선 기능 저하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위를 잘 탄다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부종, 탈모, 피부 건조증, 우울감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검사 결과와 환자의 증상을 살펴보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생한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닭가지도 보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는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어져 있으니 TSH는 많이 나올 필요가 없죠. 감소되겠죠. 대신에 T4나 프리T4 같은 경우는 증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사가 나오겠죠. 그레이브스 병도 갑상선 기능 항진이니까 TSH는 감소될 때고요. T4는 증가되겠죠. 쿠신 증후군은 갑상선 호르몬하고 상관이 없고요. 코티솔이 과다하게 나올 때, 부신피질 호르몬이 과다하게 나올 때 발생하는 그런 질환군이고요.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에서는 뇌하수체 분비 기능이 저하되니까 TSH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게 떨어지면 갑상선을 자극하지 못해서 갑상선 호르몬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T4도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이유는 갑상선의 문제라기보다는 뇌하수체 기능 저하에 의해서 생긴 2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TSH가 증가되어서 뇌하수체 기능은 정상이에요. 다음 문제입니다. HIV 감염자가 CD4가 150개 per 세제곱밀리미터입니다. 그리고 P24 항원이 양성이다. 임상 판단은 자, 우선 HIV에 감염이 되었고요. CD4라고 하는 것은 보조 T 림프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조 T 림프구는 급성 염증 반응에서 대식세포가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원을 제거하고 그 단백물질을 이제는 제시를 해주게 되면 보조 T 림프구가 그것을 인식한 다음에 2차 특이적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들이 적어져 있다는 것은 세포독성 T 림프구하고 B 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항원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24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HIV 바이러스의 단백질 항원으로서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할 때 양성으로 나타나는 검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상 판단은 어떤 상황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HIV 감염의 진행 단계를 살펴보게 되면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급성기, 초기 감염 상태는 물론 HIV 바이러스가 인체 내로 들어왔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분열과 증식을 하니까 P24 항원은 양성입니다. 그리고 HIV RNA 핵산도 검출이 될 수 있고요. 독감과 유사한 그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CD4 수치는 정상이거나 약간 감소돼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무증상기, 증상은 없지만 HIV는 인체 내에 있는 그런 잠복기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보조 T 림프구인 CD4가 보통 한 500에서 200개 정도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거의 없는 상태지만 감염력은 지속적으로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아주 오래 있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인 질병 진행기가 됩니다. 우리가 에이즈라고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발행되는 때인데요. 이때는 CD4 림프구가 200개 이하로 저하되고 실제적으로 면역계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기회 감염이 흔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상인에서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폐포자충 진균에 의한 폐렴이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칸디다증에 의한 아구창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P24 항원은 양성이죠. 이런 상태로 본다고 하면 지금 이 질문의 답은 질병의 진행기 H 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상태, 급성기와 무증상기는 HIV 감염자라고 하지 에이즈 환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 감염의 증상이 여러 가지 일련적으로 나타날 때 감염이 자주 일어나거나, 그리고 카포시 6종이라고 하는 암 같은 것도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상태를 에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보조 T 림프구가 200개 이하로 감소되면서 우리 면역계를 활성화시키지 못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H 감염이 확인된 환자가 나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사람들을 감염시킬까봐 무섭다고 말합니다. 간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은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에 간호사는 감염 경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환자에게 근거 기반 간호를 제공하고 심리적 지지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죠. 이러한 감염 경로는 명확하게 제한되어져 있죠. 우선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오염된 주사기나, 그리고 오염된 혈액을 통한 수혈, 그리고 상처난 부위에 혈액을 통해서 접촉하는 경우 등이죠. 두 번째는 성접촉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질이나 항문, 구강성교를 통해서 체액을 교환하는 경우에 HIV가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직감염인데요.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어나 신생아에게 임신, 출산, 수유 중에 수직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공기나 식기, 악수, 포옹, 모기에게 물려서 똑같이 물렸다, 이런 경우에 접촉으로 인해서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악수만으로 전염될 수 있다, 틀린 거고요. 공기나 일상 접촉으로 전염되지 않는다. 네, 이게 맞는 답입니다. 격리실에서 생활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촉 시 항상 장갑을 착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언제 장갑을 착용을 해야 돼요?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장갑을 착용하면 됩니다. 식기류를 반드시 따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근거 기반에서 HIV 감염 경로를 알고 환자에게 정확하게 교육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메티마조를 복용 중인 환자가 발열과 인후통을 호소한다. 이때 우선 시행할 검사는, 우선 발열과 인후통을 호소하니까 감염입니다. 여기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제가 메티마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죠? 메티마졸은 항갑상선제로서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억제해서 그레이브스병 등에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부작용이 있죠. 무가립구증과 간 독성 등입니다. 그래서 메티마졸을 처음 복용시킬 때는 CBC하고 ADPT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약물을 복용을 하고요. 약물 복용하는 도중에도 무가립구증이나 간 독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과립구라고 하는 것은 백혈구 세포 중에서 호중구, 호상구, 호염기구 이런 것들이 과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세포들이 없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립구가 하는 것은 감염의 최전선에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감염에 취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염 증상이 나타나니까 어떤 걸 여러분은 임상 판단으로 예측해야 되죠. 네, 무가립구증이 있지 않는가 확인을 해야 되고, 이렇게 백혈구 수를 세는 검사가 뭐죠? 전혈구 검사 CBC입니다. 전혈구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약물에는 메티마졸 외에도 PTU가 있죠. 우선 1차 약제로는 메티마졸을 쓰고 여기에 내성이 있거나 잘 듣지 않는 경우에 PTU라고 하는 항갑상선 약물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은 백혈구, 과립구 중에서 특히 호중구를 심하게 감소시키는 그런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팔로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60세 여성이 피로, 추위에 민감, 얼굴 부종, 체중 증가, 변비를 호소한다. 혈액검사에서 TSH가 11.55ml 유닛 per 리터 증가되어져 있고요. 프리티포는 감소되어져 있다. 이 환자의 치료 및 간헐중재로 옳은 것은 앞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살펴보았던 내용과 비슷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더 환자가 나타나는 증상이나 징후를 더 많이 했네요. 피로감과 추위에 민감해진 것, 얼굴의 부종, 그리고 체중이 증가되는 것, 변비를 호소하는 것, 대사가 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TSH가 증가되어져 있다는 것은 우선 뇌하수체 기능은 정상이라는 거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갑상선을 자극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프리티포가 감소되어져 있으니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진 환자의 치료와 간헐중재가 옳은 것은 무엇인가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겠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T3나 T4가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니까 여기를 자극하기 위해서 뇌하수체에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TSH를 과다하게 분비되는 상태다. 그래서 결국은 T4는 감소되어져 있고 TSH는 증가되어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질환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도록 갑상선 약을 복용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재발하기 때문이죠. 갑상선 호르몬은 레보티록신이라고 하는 합성 갑상선 호르몬 제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레보티록신의 대표적인 약품의 상품명은 센지로이드입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해주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평생도록 복용해야 된다는 것도 설명해야지 되고요.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재발한다는 것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레보티록신 복용 시점은 공복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식전 1시간이나 30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철분제나 칼슘제, 제산제 등과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을 복용할 때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서 따로따로 복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TSH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약물을 잘 복용을 하고 흡수가 잘 돼서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TSH는 정상으로 돌아가겠죠.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고령자에서는 이제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초기 용량을 낮게 시작해서 서서히 증량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같은 경우 대사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추위에 민감해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면역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어서 기타적인 관리로 체온을 유지하고 그리고 고단백, 고칼로리 식이로 대사를 촉진해주는 그런 중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닭가지를 보면서 문제에 대한 간헐중재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갑상선제 투여와 휴식을 권장한다. 네, 이것은 항진증 치료의 방향이죠. 지금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단백, 저칼로리 식이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지금 대사가 굉장히 느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체온도 유지하고 대사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고단백, 고칼로리 식이를 권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갑상선 호르몬제인 레보티록신, 신지로이드라고 했죠. 이것을 공복에 복용하도록 교육한다. 네, 그리고 공복에 복용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흡수율을 높여서 적정하게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나 여기에 약물 중에서 철분제나 칼슘, 제산제 등과 함께 먹게 되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따로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4번 저체온 예방을 위해서 고온욕을 시행한다.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그런 온욕을 하게 되면 피부 손상 위험성도 높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이 아니고요.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네, 부종은 있지만 수분 제한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운동 감소 등과 같은 것으로 변비도 호소하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는 경우에 갑상선 호르몬제인 레보티록신을 공복에 복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적절한 간헐중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에서 혈중 칼슘이 12.0mg/dL, 그리고 인이 2.0mg/dL가 확인되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합병증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하는데요. 우선 부갑상선 호르몬은 뼈에서 칼슘을 유리시켜서 혈액 내에 방출을 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를 높여주죠. 그리고 신장에서는 칼슘의 재흡수를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에서는 비타민 D 활성화를 통해서 칼슘 재흡수를 돕고 혈액 내 혈중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인 조절에도 관여를 하는데 PTH가 증가되게 되면 신장에서 인 배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인산열증을 일으키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니까 PTH가 증가되는 상태겠죠. 그러면 뼈에서 칼슘을 방출하고 신장에서 칼슘을 재흡수하고 장에서도 비타민 D의 도움을 받아서 칼슘이 흡수되면서 혈중 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12.0g, 원래 정상 수치는 한 8.6에서 10mg 정도 되는데 좀 높아져 있죠. 그리고 이 경우 인 배설이 증가되기 때문에 인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1번 저혈압, 부갑상선 호르몬하고 관련이 없죠. 부종, 나트륨하고 수분 저류 질환에서 발생하는 거지 부갑상선 호르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인산혈증, 부갑상선 호르몬이 증가되면 신장에서 인의 배설을 촉진해서 저인산열증이 나타나죠. 여기서도 2.0으로 나왔어요. 정상 같은 경우 한 2.5에서 4.5 정도 되는데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저인산열증이어야 되는데 아니고요. 요로결석, 혈관 내에 칼슘 농도가 높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요로에 쌓여서 결석을 만들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부정맥, 이 경우 칼슘이 심장근 수축에 관여를 하지만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주요한 합병증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합병증은 요로결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수술 후 손발 저림과 근육 경련이 발생한 환자의 혈중 칼슘 수치가 7.0mg/dL로 낮았다. 이 환자에서 의심되는 임상 판단은 정상적으로 한 8.6에서 10.0mg/dL가 정상인데 7.0이니까 굉장히 많이 낮아졌네요. 부갑상선 기능에 뭔가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칼슘 수치가 낮아지면서 칼슘 테타니 증상 같은 게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특히나 갑상선 절제술 후에 부갑상선이 손상되거나 제거되면 PTH 감소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혈중에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근육 흥분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손발 저림, 근육 경련 이런 상태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치보스텍 검사나 트루소 검사 같은 것들이 있죠.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칼슘이 심하게 감소되게 되면 심전도체도 QT 연장이 되거나 부정맥이 발생할 위험성도 높습니다. 자,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치료는 정맥 내로 칼슘을 투여해서 혈중 칼슘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시켜줘야지 되겠죠. 그리고 칼슘 흡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비타민 D를 투여해 주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유와 유제품과 같은 고칼슘 식이를 섭취시켜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절제술 후에는 칼슘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부갑상선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는 고칼슘 혈증이 일어나죠. 칼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슘 농도가 높아져서 근육이 약화되거나 요로결석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쿠신 증후군은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경우죠. 칼슘과 무관합니다. 요붕증은 ADH 결핍 시 이런 상황이 일어나죠. 네, 이것은 다뇨와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킵니다. 항이뇨 호르몬 분비 부적절 증후군 SIADH라고 하는 질병이죠. 이 경우는 ADH가 과다하게 분비되고 체내 수분이 저류되면서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킵니다. 정답은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갑상선 절제술 후 환자가 안면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수축되는 현상 츠부스테크 징후가 양성이었다. 이 대상자에 대한 간호중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좀 전에 앞에서 보았던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상선 절제술 후에 부갑상선 기능을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도 절제를 하는 그런 합병증이 발생을 해서 이 츠보스테크 징후, 칼슘 테타니가 나타났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초래되었다라고 보고 이것의 적절한 간호가 무엇인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에서 혈압커플을 팔에 감았으면 손하고 손가락에 경련이 발생을 하면서 강직이 생기겠죠. 이런 징후를 트루스 사인이라고 하죠. 자, 우선 적절한 간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타민 B군 부족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적합한 영양 복용을 추천한다. 네, 틀리죠. 비타민 B군하고 상관없어요. 신경 증상은 있지만 츠보스테크 양성은 칼슘하고 관계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담요를 덮어줘야지 된다. 체온과 무관하죠. 저칼슘 혈증 교정이 우선적인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틀린 답입니다. 항경련제를 투여해야 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이 경련이라고 하는 증상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자, 4번 칼슘 제제 및 비타민 D 보충을 하면서 혈중 칼슘 모니터링을 한다. 네, 이게 정답이죠. 저칼슘 혈증이기 때문에 칼슘 제제와 그리고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D 보충을 해주고 그리고 혈중 칼슘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4. 절대 침상 안정 상태를 유지한다. 네, 의미 없는 거죠. 저칼슘 혈증 관리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두통, 발한, 심계항진을 호소하는 환자의 24시간 소변 검사에서 카테콜라민 수치가 증가되어 있다. 가능한 임상 판단은 이렇게 소변 검사에서 카테콜라민이 증가되고 증상으로 두통이나 발한, 심계항진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찾는 거네요. 소변 검사에서 카테콜라민이 많이 증가되어져 있다는 것은 인체 내에서 카테콜라민 분비가 증가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인체에서 카테콜라민을 분비하는 곳은 부신 수질이죠. 네, 이거 증가되는 것은 부신 수질에 종양이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부신 수질의 종양을 우리는 갈색 세포종이라고 합니다. 갈색 세포종은 부신 수질의 크롬 진화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이고, 그래서 이 종양에서 부신 수질의 기능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카테콜라민이 많이 증가가 되고, 이게 혈중 농도가 높아지니까 소변으로 빠져나와서 소변 검사에서도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상으로 두통과 발한과 심경증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카테콜라민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혈류의 변화로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발한은 카테콜라민의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과도한 땀 분비를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콜라민 중에서 에피네프린 과다로 인해서 심박수 같은 것이 증가하면서 심계항진, 가슴 두근거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안이나 고혈압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손떨림이나 체중 감소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색 세포증을 진단하는 경우에 24시간 소변 검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본 카테콜라민 수치도 증가를 하지만 바닐린 만델릭 엑시드라고 해서 VMA라고 하는 것도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할 때는 복부 CT나 MRI를 찍어서 부신의 종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는 고혈압이 생길 위험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고혈압 치료를 할 때 이렇게 부신 수질의 종양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이 아니고 이 질병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2차성 고혈압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때 생기는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갈색 세포종을 제거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혈압약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알파 차단제 같은 걸 사용할 수 있고, 빈맥이 생기게 되면 프로프라노놀 같은 베타 차단제를 사용을 함으로써 빈맥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나 과로, 카페인 같은 거를 복용하면 안 되고요. 근본적인 이 환자의 치료는 수술, 부신절제술을 시행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답까지를 보게 되면 갈색 세포증이 맞는 답이고요. 하시모토병은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을 일으키는 거죠. 부신기능 저하증에서는 에디슨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갈색 세포증과 반대로 저혈압을 일으키거나 피로, 저나트륨 혈증 이런 증상을 나타나게 되죠. 쿠신 증후군은 코티졸이 과다하게 분비되죠. 이건 부신피질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성 비만으로서 문페이스, 보름달형 얼굴이 생길 수 있고요. 피부는 얇아지고, 그리고 배 같은 데에서 붉은색의 선조 증상이 나타나고요. 콧수염 같은 것도 날 수 있습니다. 자, 유봉증은 ADH 결핍이죠. 당뇨, 저나트륨 혈증과 관련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5세 남성이 당뇨, 다갈, 체중 감소로 내원하였다. 혈당은 300mg/dl, C펩타이드는 0.1ng/ml로 현저히 낮게 측정되었다. 이 결과에 대한 임상 판단으로 적절한 것은, 자, 당뇨, 다갈, 체중 감소는 인슐린 결핍에 의해서 조절이 안 되는 당뇨의 증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혈당은 300mg이에요. 분명히 고혈당이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C펩타이드는 0.1ng/dl이어서 너무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거의 없을 때 C펩타이드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는 프로인슐린이라는 것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반은 인슐린, 반은 C펩타이드로 가고, 인슐린은 포도당 대사에 활용이 되고요. C펩타이드는 비활성 존재로 있기 때문에 C펩타이드 농도를 보게 되면 인슐린 농도는 혈당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인슐린 농도만 갖고 나서 췌장에 인슐린 분비 기능을 확인할 수 없는데, 대신에 C펩타이드를 확인을 하게 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C펩타이드가 굉장히 감소되었다라고 하니까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감소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흔히 제1형 당뇨에서 베타세포가 자가 면역성 질환에 의해서 이렇게 손상이 되었을 때 인슐린을 분비를 못하는 경우 C펩타이드가 낮아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제1형 당뇨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2형 당뇨에서는 초기에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C펩타이드가 정상일 수 있지만 제2형 당뇨의 원인은 보통은 인슐린 저항성이잖아요.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을 더 많이 필요로 해서 베타세포를 자극을 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C펩타이드는 보통 높아져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제2형 당뇨에서는 C펩타이드가 정상이거나 약간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게 되면 제2형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상태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이다. C펩타이드가 낮아져 있으니까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아닌 것 같고요. 스트레스성 고혈당이다. 아니고요. 정상 혈당 조정 상태다. 절대 아니죠. 300이나 되는데. 4번 제1형 당뇨 가능성이 높고 인슐린 분비가 결핍된 상태이다. 네, 이게 맞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증상으로 크게 문제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1형 당뇨는 흔히 자가 면역 질환으로 베타세포가 파괴된 상태고요. 평생토록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계속적으로 투여해 줘야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5세 남성이 얼굴과 손발이 커지고 턱이 돌출되며 목소리가 굵어졌다. 혈액검사에서 GH, 성장 호르몬과 IGF-1,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상승되어 있었으며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오랄 GT 후에도 GH, 성장 호르몬이 억제되지 않았다. 이 환자의 질환으로 의심되는 임상 판단은 정답은 말단 비대증 아크로메갈리겠죠. 아크로메갈리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45세 남성이고요. 성장판이 다 다쳤어요. 그래서 얼굴과 손발이 커져요. 말단이 커지는 그런 상태죠. 턱이 돌출되고 목소리가 굵어졌어요. 이건 성장 호르몬이 성장판이 다쳤을 때 과다한 경우에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성장 호르몬과 IGF-1이 상승되어 있었고요. 오랄 GTT 부하 검사에서 성장 호르몬이 감소되지 않았어요. 정상적이라고 하면 고혈당이 되는 경우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야지 되는데 억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단 비대증 진단의 핵심 기준일 수 있습니다. 자, 성장 호르몬 결핍증 아니죠.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인증, 자이언티즘은 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45세 남성이기 때문에 거인증은 정답이 아닙니다. 쿠신 증후군은 코티즐과 관련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진단적 검사와 간호 관련해서 임상 판단을 하는 법 여러분 2차 형성평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는 숫자가 아니라 환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네, 검사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환자의 임상 증상과 징후와 관련해서 임상 판단을 하고 적절한 간호 계획을 세워서 중재를 하는 것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도 여러분의 간호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